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유부녀가 될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친한 지인들은 어느 정도 파혼 이유를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파혼이 왜 결정되었는지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지만 생각보다 사연이 길어 설명도 한계가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요. 예비 신랑과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고 5년 정도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연애할 당시에도 가족들이랑 거의 연락을 하거나 만나진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할 때 이 점 때문에 조심스러웠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고 분명 본가가 있는데도 서로 소통이 없었으니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셨죠.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비 신랑 집안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나한테 형 한 명 있는 거 알지? 솔직히 난 형이랑 크면서 차별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 근데 집안 식구들 어느 한 명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집안 있잖아. 첫째가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집안. 그런 집안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 그래서 성인 되고서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알아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집도 구하고 그랬지 뭐. 알다시피 내가 명절이라고 집에 내려가 본 적이 있어. 주말이라고 본가에 간 적이 있어.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는 형이나 중요하지 나는 별로 관심 없었어. 아마 나랑 결혼하고서도 편할 거야. 그래? 솔직히 나는 처음에 가족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했고 언젠가 한 번은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민감한 일인가 내가 말을 못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가족들이랑 교류는 거의 없는 거야? 우리 결혼식 준비하려면 그래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하긴 하지. 연락도 해도 뭐 형 얘기만 하니까 연락을 해봤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안 해. 최근에 봤던 게 형이 결혼했을 때였네.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 하니까 참석은 했는데 그때 가서도 엄마 아빠는 내 흉만 보고 형 치켜 세우느라 바빴지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식에 부모님이 꼭 계셔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모시는 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결혼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고. 그 정도야? 그래도 저번에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는 했었잖아. 그때는 별다른 말은 없으시고 한번 오라고 반갑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냥 사는 지역이 멀어서 그렇구나 생각은 했었지. 자기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그랬다니 자기도 참 힘들었겠다. 처음 예비 신랑이 털어놓은 얘기만 듣고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하기에 첫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도 그냥 평범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았죠. 남편 말만 들었을 때에는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아서 처음엔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결혼하기 전이라 숨겼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무난하게 끝이 났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조용하고 차분하셔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를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던 찰나에 바로 제 걱정이 시작됐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시댁 식구들 태도는 바뀌게 되었는데 첫 트러블은 예단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는 친정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흰 당연하게 주고받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예비 시모가 전화와 예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 너네 집이 개혼이잖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 없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 사실 우리 집이 큰 집인 건 알지? 친척들도 많이 있고 시골이라서 어르신들은 또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 것도 있고 전에 사촌이 결혼했을 때는 이불 세트 한 채씩 돌리고 시댁에도 반상기며 은수저며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보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잖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친척들 이불 세트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네? 혹시 어머님, 제가 친척들 이불 세트 예단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승훈 씨한테 그 얘기는 아직 전달을 못 들어가지고요. 혹시 승훈 씨가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나요? 저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예단이랑 예물, 혼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까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게 있는데 승훈 씨가 별말은 안 드린 건가요? 그런 걸 너네끼리 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 건 어른들끼리 정하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걸 정해? 안 그래도 상견례 때 이런저런 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절대로 그런 거 미리 꺼내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런 중요한 얘기는 어른들끼리 그냥 따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너희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말해줘. 내가 네 엄마랑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랑 따로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어머님 저번에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상견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혼수는 저희 둘이서 모은 돈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승훈 씨랑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승훈 씨가 어머님께 아직 말을 안 꺼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서 예단이 빠지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원래 예단은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 봐달라고 하면서 주는 뇌물 같은 거야. 그걸 안 하면 너 내가 시집살이 시켜도 되겠네? 참,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르니? 에휴, 너희들이 뭘 알겠어. 네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보내고 그런 건 니들끼리 그냥 함부로 정하지 마라.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예비신랑에게 이 얘기를 전했는데 예비신랑은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아직 예비시모에게 말을 꺼내지도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을 듣더니 바로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자신있게 말을 꺼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전과 하던 말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얘기 듣고 내가 엄마랑 통화를 했어. 일단 해결은 했는데 근데 자기 너무 엄마한테 대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이러니 저러니 통보하는 건 좀 아니지. 애둘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엄마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 아무튼 예단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해결해. 우리 예단이랑 예물 이런 거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너무 당황스럽네. 집에서 우리 신혼집도 해주시는데 예단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나 아직 안 보냈어. 자꾸 연락 오셔서는 번호 바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떡해. 일단 그냥 보내고 나중에 장모님께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자기가 좀 설명드려. 우리 엄마가 좀 생각이 옛날 분이셔서 그래. 그런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줄 알아서 그러시는 거야. 전에 사촌도 둘이서 모아서 신혼집 마련했는데 예단 예물은 다 했더라고. 우리 형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뿐이야. 옛날 사고 방식이라서 그런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충 둘러서 넘기자. 대충 둘러대는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제대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말을 못하겠으면 나라도 가서 말씀드려볼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 우리 집에서는 집이랑 결혼 비용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엄마가 이것까지 아셔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 네 마음이 어떤지는 나도 이해해. 그런데 지금 당장 부모님 생각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지켜봤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결혼하면 전처럼 교류 안 하고 살 거라고. 어머님께 말 못하겠으면 내가 전화해서라도 부탁을 해볼게. 전 설마 예비신랑이 진짜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할 거라곤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옛날 마인드라 예단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이 해결할 테니 시모 말에만 맞춰달라며 부탁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선 친정부모님을 무시하는 걸까 싶어서 어이가 없었고 파혼까지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예비 신랑이 집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말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부모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넘어가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시모가 좀 조용해지는 듯 보였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시간 될 때 예비 신랑에게는 말하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이 끝나고 찾아갔답니다. 이거 너한테 내가 주려고 준비했어. 내가 시집 올 때 받았던 예물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갑오 같은 거야. 엄청 귀중한 거지. 내가 밖에서도 한번 껴본 적 없고 여기에 코이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었어. 사실 큰애도 결혼을 했잖니. 큰며느리가 시집 올 때 이걸 줘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까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 근데 널 보니까 딱 이 갑오를 너한테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니? 이렇게나 귀한 걸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라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대로 내려온 거라 엄청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 시집 온다고 인사 올 때부터 주고 싶었다니까. 가족들 온 마음이 담긴 예물이니까 네 취향이 아닐 수 있어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렴. 나도 이거 받고 나서는 진짜 이 집 식구가 된 기분이었다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대로 내려오던 거니까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면 정말 좋겠네. 아무리 예물을 서로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거면 얼마나 좋니? 혹시나 이거 받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때 보니 아버지 시계 차고 계시던데 그거라도 물려주시라고 해. 네? 시계요? 그건 아빠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승훈 씨가 뭐라고 말을 했던 건 아니라서. 이렇게 귀한 거 주시면 저희 집에서도 생각을 해 보실 것 같아요. 승훈 씨는 오늘 이거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던데. 걔가 그렇게 집안일을 잘 모른다니까. 네 아버지가 한 그 시계 그래도 좀 연식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괜찮을까? 아니 뭐 시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니면 그냥 새 시계도 괜찮고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겠소? 너도 우리 집 가보 받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너희 집 시계 물려받으면 될 것 같구나. 처음에는 시모 말에 의아했지만 나중에 상황을 알고 나서는 시모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 박스를 받았을 땐 그만큼 제가 귀중한 갑오를 받았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가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열어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금가락지가 있었는데 시모가 잊고 빼지 않았던 건지 바닥에 보증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에 구입한 14K 금반지였는데 그걸 보고선 너무 황당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신랑은 너무 신나서 언제 아빠 시계를 받을 수 있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 자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받았다며? 진짜 좋겠다. 거봐. 우리 집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형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를 며느리로 인정했나 봐. 그거 형수님한테도 안 줬던 건데 엄마가 그만큼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라니까. 그나저나 아버님 시계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다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내가 그 반지 받았으니까 아빠 시계 주면 딱 좋을 것 같다면서 말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반지 대대로 내려오는 거 맞아? 안에 보니까 보증서도 있던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순금도 아니고 14K라고 적혀 있었고. 에이, 자기가 잘못 봤겠지.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한 반지를 당신한테만 준 게 중요한 거지. 형이 결혼할 때는 꺼내지도 않은 게 우리 엄만데 그걸 당신한테만 챙겨준 거라니까. 그래? 그럼 형 결혼할 때 형수님은 어떤 거 받으셨는데? 들어보니 그래도 예물 예단 다 해갔다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형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으니 당연하게 예물 예단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면 내가 참고할 수 있지 않겠어? 형수님은 그래도 정석대로 했지. 이불 세트 주변에 쫙 돌리고 반성기랑 무슨 은수저 세트랑 현금도 다 준비해서 줬지. 그래서 엄마가 엄청 뿌듯해서 여기저기 자랑을 엄청 했다니까. 근데 형수님 그렇게 준비할 때도 엄마 아빠랑 엄청 난리 쳐가지고 받았던 거라고 하긴 하더라.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예물은 별로 잘 안 챙겨줬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워낙 난리였어야지. 그래? 그럼 형은 처가댁에 뭐 하셨는데? 그래도 형수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 뭔가 형도 처가댁에 뭐 해주신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사시고 있는 집 자기 형이 준비한 거야? 몰라.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걸?
처가댁에는 지금 사는 집 형이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대출이긴 하지.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형이 그만큼 잘났으니까 여자 쪽에서 그 정도로 한 거 아니겠어? 그쪽 집안에서는 형이 이 집 마련했는 줄 아니까 예단이나 이런 거 신경 써서 보냈던 것 같고, 엄마나 아빠는 그런 상황 잘 모르니까 당연히 여자 쪽에서 예단 이런 거 잘해오는 줄 아신 거지 뭐.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네.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엄마가 생각이 좀 바뀌셨나 봐. 이런 것도 자기한테 챙겨주고. 철없이 말하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보니까 형님도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 말에 휘둘리고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막상 시댁에선 형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았고,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우리 집에서도 사실 아예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셨는데, 외동딸이 결혼하니 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와주시려고 했죠. 처음에는 고급 시계를 해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예물을 받아온 거를 보시고선 아버지가 착용하시던 시계를 주셨어요. 그것도 사실 몇천 하는 비싼 시계였는데, 근데 막상 그 시계를 받고서는 시댁에서 말이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장인어른한테 이 시계 받았어. 역시 시계가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네. 장인어른이 이거 착용하시고선 일도 잘 풀렸다면서 그 기운도 주시는 거라고 하셨거든. 나도 잘 될 것 같아. 아이고, 너는 참 속도 좋다. 중고가 그렇게 좋디? 아니,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에서 새 거 사줄 여력은 없으시다니? 나였으면 그 정도 돈 있으면 새 걸로 사주겠어. 에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속이 좋아서 어쩔 거야. 얘, 너네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렇게 대접하니? 왜?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엄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 1,000만 원 넘는 시계야. 솔직히 내 능력에 이 정도 시계 사는 거 얼마나 부담인데. 솔직히 나는 이것만 받아도 엄청 만족해. 아버님, 어머님은 새 걸로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갑오를 줬으니까 아버님도 갑오를 주신다고 이걸로 주신 거야. 뭐? 아이고 참, 며느리랑 사이랑 같아? 너는 그걸 그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다 받았어? 이왕이면 새 걸로 주시라고 해야지. 쓰던 걸 주는 게 어디 있어? 네가 거기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가 보다. 가서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중고를 받는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한테는 때 묻은 금가락지 하나 주시고서는 새 예물을 바라시는 시모를 보면서 현타가 왔어요. 문제는 예비 신랑도 시모 얘기를 듣고선 점점 생각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잘 착용하고 다니던 시계를 갑자기 다시 포장을 해서 저한테 다시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아끼시면서 착용했던 시계인데 내가 너무 철없이 생각 없이 좋다고 받았던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이거 잘 닦아서 다시 포장해 놓았으니까 아버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자기 이거 받고 좋아하지 않았어? 어차피 아빠한테는 다른 시계도 있고 이거 하나 당신한테 준다고 해서 아까워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빠가 새 시계 사준다고 해도 당신 좀 부담스러워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빠가 그만큼 당신 마음에 들어했던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주인이 있었던 물건인데 내가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아버님한테
새 시계로 받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쓰던 시계는 그냥 주인이 쭉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아버님이 고르고 골라서 사신 거잖아. 그냥 생각해보니 내가 새 거 받는 게 맞을 것 같아. 남들한테도 말하기 좋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가 새 시계를 받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냥 이걸로 받아. 솔직히 지금까지 엄청 마음에 들어 하다가 갑자기 새 시계 타령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왜 내 의미를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 나는 단지 아버님이 아끼시던 시계를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받은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새 시계를 받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도 아끼던 물건 남한테 줄 수 있어? 가격을 떠나가지고 추억이 있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속보이게 새 시계를 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죠. 속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제 속과 다르게 계속 흘러갔고, 고민을 하던 사이에 42평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댁에서는 간섭이 더 심해졌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하나 다 지적을 받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집에 올 때 일할 복장으로 와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다 같이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 알고 있니? 외식 같은 건 거의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선 와.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손톱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건 그만해야 되겠어. 짧게 다르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렴. 머리도 밝은 색보단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가 전에는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식구 아니니? 어머님, 제 머리가 원래 좀 밝은 색이라서 그런 거지 염색을 한 건 아니에요. 손톱은 제가 유일하게 있는 취미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톱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여기서 더 짧게 자를 순 있어요. 그래도 컬러 바르는 건 제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바르는 거 우리 집에서는 딱 질색이야. 색도 바르지 말고 그냥 단정하게 자르고 다녀. 그리고 애라도 낳으면 그거 다 애한테 안 좋은 거 모르니? 그러고 보니 니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니들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왕이면 아들로 허니문 베이비 가지면 좋으련만. 아이는 저희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마 2, 3년 정도는 신혼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승진도 해야 하고, 육아휴직하면 아무래도 일을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거기다가 남편도 육아휴직 좀 편하게 쓰려면 좀 더 연차가 쌓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저랑 남편 휴직 번갈아 가면서 쓸 거 생각해서 계획하려고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육아휴직을 해? 그렇게 육아휴직하고 나면 나중에 승진은 못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네가 일 욕심이 있으면 아이 낳고서도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너희는 참 사서 고생한다 정말. 우리 때야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일하기 힘들었지. 지금은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데 뭐가 못하니? 2, 3년 기다릴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임신 준비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임신부터 일까지 온갖 걸 참견하셨는데, 예비 시모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다들 밥만 먹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남자친구랑 크게 다투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결혼식까지만 참자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집에 몇 번이나 내려갔겠냐면서 결혼하고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를 달랬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점점 저에 대한 간섭은 심해지셨는데 저는 친정부모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쉬는 주말에도 저를 불러내셨죠. 안 된다고 거절하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주말에 일이 있다더니 오늘 집에 있는 거니? 그럼 얼른 집으로 와서 일할 준비를 해야지. 뭐하고 있어? 오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두 빚기로 했으니까 얼른 와서 만두 만드는 방법 알고 네 형님이랑 같이 일 좀 하렴. 이렇게 만두 만드는 것도 배워야지. 우리 아들이 만두를 엄청 좋아해. 그럼 네가 손만두를 빚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오늘 저희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승훈 씨 쉴 때 같이 갈게요. 그런데 아까 승훈 씨랑 통화를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부르신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까 일어난 것 같던데. 오늘은 승훈 씨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걔가 오늘 왜 오니? 와서 뭐 할 거야? 나중에 만두 다 만들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아직 결혼을 안 치러서 그런 거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야. 너희는 이제 신혼집도 마련했고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친정에 정을 떼야 하지 않겠니? 결혼하면 매일 친정에 들락날락하면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결혼 잘못된 거 아닌가 말 나오고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정 들락거리지 말고 시댁에 좀 자주 와서 지내. 얼른 준비하고 와. 어머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랑 먼저 약속한 일이고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승훈 씨 시간 될 때 그때 같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시집살이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점수 따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려와. 나중에 고된 시집살이 당하고 울지나 말고. 제가 끝까지 안 내려가니 시모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기대하라는 문자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내셨어요.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날 때쯤 솔직히 한편으로는 예비 시부만 이렇게 절 괴롭히니 결혼식만 끝내보자란 생각이 있었는데 예비 시부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신혼집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갑자기 예비 형님이 신혼집 좀 보자면서 연락이 오셨죠. 뜬금없는 연락이라서 뭘까 싶었는데 그래도 처음 연락이 오신 거라 같이 신혼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휴,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닌가? 여기 공간을 좀 잘 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살림을 안 하던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가? 주변 공간이 영 별로긴 하네. 동서는 이런 거 정하기 전에 나한테라도 상의를 좀 해보지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도련님은 뭐라고 안 했어? 어차피 주방 살림은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거실을 좀 편하게 쓰고 싶어서요. 그거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좀 좁아졌나 봐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좀 좁다 생각이 드실 순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저녁까지 다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그 공간을 넓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동서나 그런 거지. 여기서 살림하려면 좀 불편하긴 하겠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 인테리어 하는 것 좀 봐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작에 와볼 걸 그랬네. 어쨌든 여기 냉장고 공간이고 식탁은 여기쯤 놓이면 되겠다. 화장실은 2개지? 차라리 안방 화장실을 없애고 드레스룸을 좀 더 넓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형님은 마치 자기 집을 둘러보는 듯 이곳저곳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고 처음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실까 싶었는데 며칠 후 그 속셈을 알게 되었어요. 시숙네로 식사 초대를 받아 간 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음식은 없고 음식 재료만 주방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형님은 절 보더니만 갑자기 앞치마를 저에게 내밀었죠. 여기 이거 앞치마. 오늘도 안 챙겨왔지? 식구들 저녁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준비하자. 어차피 동서 요리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그래도 여자니까 기본은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다음에는 동서가 준비하면 되고. 네? 지금 저보고 요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요리를 하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식사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음식 주문해서 먹는 건 어떠세요? 어차피 앞으로 동서 여기 주방에 적응해야 하니까 슬슬 적응하면 되지 않겠어? 냉장고나 이런 건 내가 다 놓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지금 고장난 것도 없거든?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도 없으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얼마나 좋아. 솔직히 다 가지고 가도 상관없는데 동선의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방에 제가 왜 적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 가전제품을 다 두고 가신다는 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마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혼집 얻었잖아요. 저번에 형님 같이 보시고서는 알지. 42평 신혼집. 내가 그때 둘러봤잖아. 그때 왜 거기까지 가서 봤겠어. 솔직히 우리가 큰형인데 동생이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말이나 돼? 여기 그래도 24평이니까 둘이 살기는 여기가 딱이지. 큰 집이 더 큰데 살아야지. 동서가 여기 들어와. 지금 무슨 개소리세요? 저보고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말하신 건가요? 어떻게 저한테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살림을 차려요? 누구 맘대로요? 네 남편. 우리 도련님이 여기서 살라던데? 아직 못 들었어? 얘기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동서가 반대하면 어쩔 거야? 우리 집은 남자가 하늘이야. 남자 말은 곧 죽어도 들어야 하니까 뭐 동서가 싫다고 해도 어쩔 거야? 예비신랑을 쳐다보니 제 눈을 피하기 급급했고 시부모와 시숙 역시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나와도 그 누구 하나 절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음날부터 예비신랑은 계속 전화를 해왔고 전 가족들이 너무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예의 없다고 당장 와서 사과하라는 거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내가 중재 잘해놓았으니까 그냥 와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가서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건 당신 가족들이야.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 형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던 거 말이야. 네 형수 말 들어보니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했다며. 지금 그게 사실이야? 솔직히 42평이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 우리 둘 다 일하고 바쁜데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는 판국에 42평 집 관리? 아휴, 우리 못해. 형수님은 주부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잖아. 올해 형수님 임신하고 아이 낳을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면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아이 갖기 전까지만 잠깐 사시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 없으니까 좋고. 너 등신이야? 그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집을 왜 당신네가 마음대로 산다 만다 하는 거야? 그 집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벌써 까먹었어? 애초에 거지 같은 집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내가 등신이지 누굴 탓해. 너랑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 결혼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거지 같은 집안? 너네 집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집 하나 해준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처음에 네 기 못 잡으면 평생 처갓집에 끌려다닐 거라고 하더라. 너 하는 말 들으니까 딱 내가 그럴 것 같네. 너 후회하지나 마. 나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해주나 봐. 전 예비 신랑의 말에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파혼을 선언했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예비 신랑,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완전히 끊고 파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미안하다며 여러 번 절 찾아왔고, 술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 전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접근 금지도 신청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끝을 내고서도 억울했는지 예비 신랑은 멍청하게 주변에 파혼한 이유를 꺼냈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예비 신랑, 예비 시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예비 신랑 주위 사람들은 다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비 신랑은 거의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그만두었고, 들어보니 그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를 탓하면서 매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비난을 받는 사람이 형님이라고 하던데, 아마 시모는 그 집안 아들을 평생 혼자 늙어 죽게 만들 모양인 것 같아요. 큰형네도 이혼 소송할 것 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는 그 집안에 관심을 끊었답니다. 지금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더 늦기 전에 넓은 세상 보고 오라며 권해주셨고, 저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오려고요. 인생의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독립심이 강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따로 나와 살았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거의 연락을 안 하면서 지냈다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뵈러 가는 거라고 했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왜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내고 살았었는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만들을 쏟아내는데 옆에 있던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남편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장남이었던 남편이 시댁에서 빠져나왔던 이유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시동생도 시부모처럼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니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투는 비수를 꽂는 듯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남겨주었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결혼식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도 허락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니? 이 여자한테 아주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구만. 네가 어디를 가든 애빈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 거 알면서 결혼을 통보하러 와? 너 제정신이냐? 오늘 이 사람과 인사를 드리러 온 이유는 그래도 큰아들인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좋은 말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얼굴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돈부터 달라면서요.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5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얼굴을 보자마자 돈부터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데 말도 없이 식을 올렸다가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인사드리러 온 거였는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다고요. 식은 제가 알아서 올릴 거니 평생 이렇게 사세요. 우리가 생활이 오죽 힘들었으면 돈부터 달라는 말이 나왔겠어? 네 동생이 너 대신 가장 역할을 해와서 여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왔었어. 그래, 맞아. 형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가장 역할이 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태어나질 말던가. 형 대우는 받고 싶으면서 가족은 도와주기 싫어? 내가 그동안 가장 역할을 안 해왔어? 아니면 돈을 준 적이 없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내 한 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어. 그런데 방금 뭐라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꼴랑 5년 사회생활했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생색내는 거냐?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뛰어들었고 내 인생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었어? 두 분도 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 성격도 바뀐다던데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보면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가지고 있었겠네요. 그러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 힘들었던 걸 보상받으려고 돈부터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확실히 연을 끊던가 해야지. 정말 지긋지긋해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더니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향해 집안 물건을 던졌고 그런 시모를 무시하며 차에 올라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지인들 위주로 조촐하게 식을 올렸고 저희 가족도 거의 가족들 위주로만 소박하게 식을 진행했어요. 남편의 가족은 자리에 없었지만 차라리 남편의 판단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다면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게 뻔했고 저희 부모님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터라 저 또한 잘한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은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힘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울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아 고민 끝에 문을 열어드렸고 시댁 식구들과 두 번째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걸려져 있던 결혼식 사진을 보던 시모는 썩은 미소를 보이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분위기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지 않았죠. 우리 없이 결혼식 올리니까 좋았니? 아무리 등을 돌리고 산다 해도 결혼식만큼은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래도 낳아준 부모가 참석해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니? 너희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시켰다는 건 우리 집안과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오해세요. 저희 가족들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사람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최대한 존중해줬기 때문에 식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가 말해준 적도 없을 텐데요. 설마 뒷조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오늘 왜 오신 건데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 손바닥 아니라고. 사람 하나 찾는 게 어려운 줄 아나 본데 법적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결혼식 끄고 우리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기도 하지만 가봤자 얼굴만 붉힐 테고 우리도 그런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지 않았던 거다. 그 대신 편안하게 식을 올릴 수 있게 해줬으니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야지. 5년간 연락 끊고 금전적 지원 또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 우리 작은 아들만 고생했으니까 큰아들이 이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던데 양평에 주택을 짓고 살 줄은 몰랐다.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 좁기도 하고 아파트라 많이 답답한데 이곳으로 옮기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 생각은 어떠니? 네? 갑자기 여기로 옮기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저는 지금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것도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그이한테 전화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업도 성공했으면 이제라도 효도해야죠. 그게 부모에 대한 도리 아닌가? 가족들 팽개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예요? 내일 당장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큰아들이 돈 좀 벌었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등을 진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런 건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지혜롭게 해결을 봐야지. 너도 등지고 사는 걸 바라는 거니? 이래서 여자는 부모가 봐야 한다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시까지 올려서 돌이킬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같다. 딱 봐도 눈치도 없어 보이고 외적인 부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둘이 길어야 2년 정도 살면 헤어질 것 같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멋대로 산다면 아마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지겠지. 분위기 파악하면서 행동해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을 향한 불만들이 상당했어요. 시부가 저희 집을 알아낸 건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사업장에서부터 뒤따라와 집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둔 거였어요. 시부모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고 그게 안 되면 저희 신혼집으로 무작정 이사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시부모와 시동생이 집안을 한번 휘저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한 바퀴 둘러본 시모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들을 전부 다 꺼내 거실로 가지고 나와 TV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된 남편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서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시모 입에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통장을 건네줬어요. 여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500 정도는 생활비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사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매출 상승도 엄청나다면서 월 500은 줘야 먹고 살만하지. 그 정도 맞춰주면 앞으로 너를 귀찮게 하지도 않으마. 너 동생이 5년간 연락 끊고 지냈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었는지 아니? 남들 다 아는 결혼도 못하고 부모 먹여 살리겠다며 생산직에서 교대 근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인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었어. 우리 집안의 장남인 네가 해야 될 일을 적은 놈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이제 결혼도 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해야 될 도리 하거라.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해왔었어요. 두 분 다 경제적인 활동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잖아요. 아버지는 뒤에서 뭘 하셨는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중풍 핑계대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일할 생각도 전혀 없었잖아요. 맨날 제 앞에서 동생만 이뻐해주고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온 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잠잘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오히려 쉬는 꼴을 못 봤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 힘들게 참고 살아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몸살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한다면서 저에게 돈 벌어오라고 오히려 등을 떠밀었잖아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아들로 생각해주는 게 아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고 2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제발 빠져달라고요. 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럼 다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내 한쪽 다리도 성치 않고 네 애비도 정상이 아닌데 네가 장남이면 몸이 부셔져도
가족을 위해선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몸살 정도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아플 때마다 쉬면 벌어오는 돈이 적어지니까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 나는 가족을 위해 등 떠밀었던 거고 지금도 그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로 월 500만 원씩 안 맞춰 주겠다는 거야? 네가 없는 동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거라. 저기 어머님, 저도 이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람한테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장남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는 이유 하나로 부려먹으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도련님은 뭐하고요? 사지 멀쩡하면 이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생각보다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돈이 급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서 벌었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결혼했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억지 부리는 거 저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네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들어줄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편에 서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자 시부모는 당황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고 흥분한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번 왔다 간 것뿐인데 온몸에 기가 빠져나갔는지 힘이 없었고 저는 어른한테 대들었던 적이 처음이라 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그날 이후 시부모와 시동생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시위를 하듯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라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시모는 분노가 치밀었는지 남편과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지갑을 열지 않는 거라면서 제가 사라져야 될 것 같다며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저도 한 성격했던 사람이라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시모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렸어요. 대학 시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활동적인 운동을 찾다가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잠깐 취미로 하려 했던 게 대학 시절 내내 하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모는 엎어치기를 당한 뒤 엉덩이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히게 되자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집 앞 마당에 뒹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시동생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를 향해 걸어오길래 제가 다시 포즈를 잡으니 접근하지 못하고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며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남편도 원하는 바라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면서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기울자 시모는 후회할 짓 한 거라면서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노려본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냐는 말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도 시모를 패대기 쳤기 때문에 당한 만큼 돌려줬다 생각했었고 더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 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었잖아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물난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다리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었고 산사태로 인해 여러 집들이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별일 없냐고 물어보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차가 갑자기 물에 잠겨 시동이 꺼져서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중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줬었어요.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지만 이미 다리가 잠겨 있어 남편이 도착해도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뉴스에서는 상당수의 실종자들이 생겨났고 연락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남편도 그들 중 한 명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물이 빠지지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터라 저는 다음 날부터 밖에서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가 떠내려가 전복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주위를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뉴스에 나오는 실종자들처럼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저 혼자 놔두고 갈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금방 나타나 줄 것 같았던 남편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겠지만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됐는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자기 아들 살려내라며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시부는 경찰들과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으면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세상 떠난 남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시부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거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에 더 화를 냈어요. 니년이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거냐? 경찰분들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적다잖아. 일주일이나 지났다. 살아있었다면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겠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쓸데없이 더 시간 끌지 말고 사망신고 처리해라.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류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잘해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왜 오열하는 건데요? 돈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 사람은 온갖 상처만 받고 세상을 떠난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결과가 나왔잖아. 생존을 했으면 연락이 왔겠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흔적도 없이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아들 사망신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데 네가 왜 하란 말아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 내일 사망신고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날 직접 하마? 이것도 최대한 배려해 준 거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려라. 그리고 너도 이제 살 길 찾아가.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있을 곳은 아니지. 시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시동생과 시모도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었고 자기 아들이 세상 떠난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아픔이 달랐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마음도 이해하려 했지만 전에 있던 상황들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라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난리를 쳤고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들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를 중재해줬어요. 경찰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제가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집은 아직 제 권한에 있는 거라며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니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일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로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난 뒤 생존자들을 찾았다는 뉴스 소식을 들었지만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보단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남편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 물어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사인에 대한 정확한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침수로 인한 사고로 실종이 되었을 경우라도 남편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가 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제 두 눈에 목격된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고 시댁 식구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집 대문에 남편 이름의 문패를 떼어내고 시댁 식구 이름의 문패로 싹 바꿔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다시는 자기 아들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말라며 문 앞을 다시 가로막으면서 남편이 남기고 떠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패를 떼어버리기 위해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시부와 시동생은 그런 저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시댁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이 더 중요한지 기생충처럼 달라붙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들이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 보수 공사를 위해 쓰이던 불도저를 몰고 저희 집 대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도저는 시댁 식구들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왔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경악을 하고 있는데 불도저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재차 확인을 했어요. 죽었던 남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제 속을 태우던 남편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준 뒤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가 시부와 시동생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올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건 하나를 들어 올린 뒤 남편의 한마디에 경악을 했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시댁 식구들을 포위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돈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자가 시동이 꺼져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를 차로 밀어버렸잖아. 그 충격으로 나는 다리 쪽으로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었다고. 그때 내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아예 작정하고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밀어버린 거겠지. 내가 왜 지금까지 모습을 안 보여준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많이 없어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못할까봐 최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뒤를 캐고 다녔어. 당신한테까지 숨긴 건 미안하지만 만에 하나 내 존재가 발각이라도 될까봐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거든.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집 안에 들어가 영상물을 녹화했고 셋이서 나눈 대화 모습까지 전부 다 찍어놨었거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차장으로 버려졌던 차량까지 확보해서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손에 넣었어. 침수로 인해 훼손이 돼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한테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내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이야?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남편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은 경찰들에게 넘겨져 확인을 하게 되었고 저도 영상들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시부모와 시동생의 계획적인 범행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영상 안에 있던 세 가족 모두 급하게 준비한 범행이었고 남편이 계속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자 집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겠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형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럼 형 사업은 제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운영하냐? 그냥 처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야. 내 아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며느리한테 넘어갈 거고 우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니 또 다른 사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며느리 속을 긁어 놓아야 되겠지. 일단 문패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집인 것 마냥 행동하면 흥분해서 난리치겠지. 그럴 때 몸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 사고사로 위장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될 것 같다. 의도적인 범행 동기보다 사고사가 법적 처벌은 덜 받게 된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자. 정말 괜찮겠지? 나 꿈에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때 당신이 운전해서 순간적으로 다리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솔직히 나 마음이 안 좋았어. 당신은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나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마음이 어땠겠어? 엄마도 동조한 범행이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이미 불은 엎질러졌고 되돌릴 수 없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 들었죠? 일주일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잖아요. 잠깐 보게 된 영상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남편은 알고 보니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2살 때 시모가 재가를 하면서 남편도 시부를 친부로 생각하고 살아온 눈치였는데 일로 모든 게 밝혀져서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렇게 겨우 살아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을 상대로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저희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곳에선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까지 해할 수 있다는 건 뉴스에서나 봤었는데 제 현실에서 제가 겪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세훈이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세훈이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2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 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 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어록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쐬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낳는다고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